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토크쇼 고혜성쇼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특별한 분,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하고의 또 인연이 또 있는데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잠깐 말씀드리자면 실천경영연구소는 제가 이제 소장으로 있고 네, 대표적으로 하는 일은 외부에서 강의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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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행사장에서 많이 네, 만났죠. 네, 네. 오다 가다가 또 예, 어떻게 예. 보면 만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도 좀 하고 뭐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조금 더 잘 사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연구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하여튼 뭐 대한민국 동기부여에 있어서는 정말 1인자다. 제가 과찬이시고 2인자. 제가 2인자예요. 바뀌신 것 아니, 같아요. 진짜로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입니다. 동기부여 이쪽 강연을 저도 많이 다녔고 또 많이 또 동기부여 쪽으로 다니시기 때문에 저하고 인연이 한 10년 10년 되죠? 네, 됐죠. 네. 네, 10년 전에 저희가 존경하는 네. 멘토님 밑에서 저희가 같이 네. 동문서학하고 있죠. 동문수학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네. 저도 고 대표님 강의 네. 듣고 깜짝 놀랐고 그걸 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좀 더 많이 공부하면서 서로 상승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저는 진짜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뭐 동기부여 나름대로 저도 뭐 자부심이 있고 저도 오래 했고 하지만 저는 이미 10년 전에 우리 백금기 강사님 딱 강연을 듣고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예요. 왜냐면 아유, 이 자리가 갑자기 부끄러워집니다. 진짜로 저도 나름대로 장애가 있어서 그 장애를 극복한 이야기로 저도 이제 스토리로 이제 강연을 네, 있죠. 했는데 네. 우리 소장님 딱 강의를 제가 10년 전에 듣고 아이고 나는 어디 가서 그 명함도 못 내밀겠구나. 근데 저도 강사 업계는 저보다 훨씬 선배시거든요. 저는 이제 걸음마 기어가면서 걸음마 하려고 할 때 이미 많이 활발하게 경보 쪽으로 걸어가기 싫을 때 나는 고혜성 대표의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란 건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많이 배웠었던 때가 아이고 있었죠. 뭘 저한테 배워요. 그래서 강사 업계는 확실히 먼저가 선배다라고 봅니다.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아직 좀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왜 제가 무릎 꿇었는지. 왜냐면 너무 지금 젠틀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너무 지금 오늘 뭐 가장 아끼는 의상을 입고 오셔서 그런가 이게 너무 하여튼 네, 멋있게 이렇게 외모를 지금 갖고 계신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두 다리가 의족이고 예. 왼팔이 의수. 우수입니다. 네. 지금 큰 장애를 오래전에 이제 당하셔가지고 그러한 몸으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지금 오신 겁니다. 물론 걸어서 오셨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참 이게 그냥 이게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겪으셨는데 뭐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직접 어떻게 해서 이런 장애를 겪으셨는지 좀 이게 시청자분들에게 좀 네, 잠깐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29년 전 얘기입니다. 한참 전기 일을 했었죠. 나이가 그러니까는 20살 때. 20살 때. 예. 그리고 이제 전기 일을 하기 위해서 전봇대 위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 예. 열심히 전기 작업을 하던 중에 왼쪽 팔에 직접 22,900V 220V 아니에요. 22,900. 예, 22,900V. 그러니까 큰 도로가의 전봇대 위에 있는 전기가 22,900V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작업을 하다가 왼쪽 팔에 직접 22,900V에 감전이 됐던 거죠. 그리고 왼쪽 다리로 전기가 나가면서 목숨은 건졌어요. 그리고 전기가 그런 스파크에 의해서 불이 붙었겠죠. 다행스럽게도 몸 앞쪽이 아니라 몸 뒤쪽에 불이 다 붙어서 전신 45% 사도 화상을 입어서 현재 장애로는 이제 장애 등급제는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속해 있죠. 아유, 아이가 그때 평생. 그럼 그렇게
몸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45도가 한마디로 온몸에 불이 이렇게 붙은 거잖아요. 그죠? 온 네. 등에다 불이 붙어서 이게 전신 45%니까 몸 절반 정도는 다 화상을 입었다. 그러니까 앞쪽이 아니라 몸 뒤쪽에 다 화상이 입었다라고 아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래도 병원에 가시고 어떻게 근데 그런 극심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또 살아나셨네요. 네. 이거는 천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정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살고 싶은 간절함이 살고 싶었어.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당시 20살. 20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게 정말 싫었거든. 그래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옥 같았던 그 치료를 이겨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듭니다. 그 병원에서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전체 딱 만 1년. 1년 계셨고. 만 1년 정도에서 9개월을 화상 치료를 했죠. 아, 그러니까 엎드려서 살아서 등 뒤쪽에다 화상이 입었으니까 엎드려서 9개월을 살았는데 그때 당시 엎드려서 먹고 엎드려서 아, 엎드려서 모든 일을 24시간을 버텼는데 딱 그때 당시를 돌이켜 보면 역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겨내더라. 아니 그 그래도 너무 어릴 마음이. 때시니까 좀 야 왜 이거 원망이라든지 뭔가 왜 나에게 이런 하늘이 이런 장애를 입게 했고 이런 사고를 당하게 했을까 뭔가 좀 이런 뭐라 그럴까 이 하늘에 대한 원망. 네, 있었죠. 예.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니까. 네, 그런 걸로 하필이면은 팔과 다리, 손과 오른쪽 발까지 뭐 사지 중에 멀쩡한 데는 네. 없지만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걸림돌이 되는 건 장애가 걸려. 안 걸리겠어요?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팔과 다리, 손발 다 장애가 걸리다. 그때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5, 16년 전에 훨씬 전에는 그걸 원망을 많이 했었죠. 왜 나에게 이런 장애를 주었어? 내가 무슨 그러니까 죄를 15년 져서 전까지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그럼 그죠, 그죠. 꽤 오랜 시간. 오랜 시간까지 아,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내가 이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건지. 왜?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이 되면 그게 어려움이 훨씬 커. 또 주변에 분명히 친구들 다 또래 같이 뛰어다니고 놀았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만 봐도 그래 나도 같이 뛰어다녔는데 나만 다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원망은 100% 가죠. 그럴 때는 항상 내가 왜 다쳐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뭐 조상 탓도 하고 천주님, 부처님, 하나님 탓도 좀 해보고 모든 신을 다 모든 탓을 신들을 다 내가 뭔 죄를 졌으니까 아, 참 이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그때 지금 당시에 이렇게 웃으면서 그걸 다 극복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그때 그 당시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귀한 귀인을 만났죠. 근데 아시는 멘토를 만나게 됐던 거고. 아니 그러니까는 그 병원에 20살 때 그 계셨을 당시에 뭐 약간 극단적으로 나 그냥 뭔가 자포자기하고 그런 마음이 좀 드셨을 것 같은데. 있었죠. 예. 정말 치료가 힘들었어.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일단 엎드려서 밥을 먹어야 돼. 엎드려서 일을 봐야 돼. 엎드려서 그 독한 항생제 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을 다 먹어야 돼. 먹다가 토하기도 많이 토했죠. 그런 내 모습을 볼 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 침대에서 떨어져 죽으려고도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떨어지지를 못했죠. 시도도 했어. 그 침대 주무시는 데서 떨어져서 어떻게 아유. 예, 그때 당시에 닝게를 수액을 약 7개, 8개 정도를 맞았었고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고 했었고 그걸 안 맞고 내가 그냥 떨어져서 저렇게 해버리자. 내가 떨어지게 되면은 수액이 안 들어갈 거고 나에게 꽂혀 있는 바늘이 빠지면서 나는 조용히 갈 수 있겠다. 그런 마음도 그러다가 있었죠. 마음을 이렇게 다시 또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 계기가 뭔가 있었던 건가요? 있었죠. 어떤? 예. 그러니까 정말 나를 살려주고 내가 치료할 수 있게 용기를 줬던 사람이 바로 친구였어. 친구. 예. 그러니까 이거는 깨복쟁이 친구인데 예.
내가 다쳤다라는 소식을 들었겠죠. 예. 그 친구는 입대하기 일주일 전에 예. 나에게 왔어. 병원에 간병해 있는데? 주러. 간병해 주러. 아, 간병해 주러. 그때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쉽게 문병 자체를 못 왔어. 왜? 몸이 썩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냄새 때문에 누가 와도 문 밖에서 왔다 갔다라고만 했지 나와 내 병실에 들어와서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 근데 그 친구가 왔더라. 입대 일주일을 남겨두고. 그러니까 친구 얘기가 그걸 핑계 삼아서 오지 않게 되면은 이 다음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나에게 와서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간병을 해줬는데 나를 더 울렸던 거는 나중에 이제 간호사님, 수가 간호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친구가 간호사실에 와가지고 조직 검사 해달라고 그렇게 때렸었대요. 조직 검사를? 왜? 그래서 수간호사님 물어봤겠죠. 왜 갑자기 조직 검사를 해달라고 하냐? 이 친구 얘기가 기가 막혀. 조직 검사에서 맞다라면 팔과 다리를 다 잃어버린 친구에게 둘 중 하나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조직 검사를 해달라고 때를 썼다고 하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다음 날 아침에 수간호사님이 회진돌잖아요. 회진돌로 와가지고 내 손을 잡더니 금기는 정말 좋은 친구를 뒀구나. 아유, 이 정도면 좋은 친구를 뒀죠. 라고 얘기했더니 수간호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친구가 어제 와가지고 조직검사 해달라고 때를 쓰더라.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맞다라면 팔과 다리 중에 하나만이라도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감동을 먹었겠죠. 근데 이제 그는 수간호사님 얘기니까 직접 친구한테 듣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내일 아침이면 이제 친구는 입대를 해. 오늘 밤이 생애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몰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친구 손을 꼭 붙잡고 친구에게 물어봤어. 수간호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 어찌된 일이냐. 친구가 갑자기 눈물을 툭툭 떨어뜨려. 진짜 내 마음은 주고 싶다. 팔과 다리 중에 우리 사고 나기 전에는 정말로 열심히 뛰어놀았고 열심히 농사일도 같이 했고 그렇게 뛰어놀았는데 순간의 사고로 너는 팔과 다리를 다 잃어버렸는데 본인이 다 있는 게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진짜 조직검사에서 맞다라면 하나라도 주고 싶다라고 했는데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친구에게 약속을 했어. 꼭 반드시 살아서 면회를 가겠다. 그 친구하고의 약속 덕분에 그 지옥 같았던 치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됐고 원동력이 됐고 바로 그게 동기부여가 됐어. 그래서 그 치료를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는 스토리가 있죠. 그러니까 92년 8월 17일 날 사고가 났고 한 달 뒤인 92년 9월 20일 정도에 친구가 왔어. 27일 날인가 친구가 이제 입대를 해야 되는데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고 친구가 다음 날 입대를 했죠.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그 힘든 치료는 이겨낼 수가 있어. 지금도 형이라고 하죠, 내가. 아니 진짜 그 지금까지도 만나시겠죠 당연히. 우리 와이프하고 은인이나 친구, 마찬가지니까. 와이프하고 만나서 이제 옛날 얘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래 이제 아니 근데 어떻게 부부가 됐죠 다. 야, 그러니까 이런 친구 정말 한 명만 잘 이렇게 만나고 내 인생에 정말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살 수가 있네. 맞아. 야, 이거 정말 큰 그런 메시지를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줄 수가 있는 거네, 진짜. 아니, 제가 그 책 내신 것 중에 이제 제목이 장애마저도 축복이다. 맞죠. 아니, 근데 요거를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이게 보면은, 아니, 장애가 왜 축복이야.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그래요. 제가 좀 알아듣기 쉽게 왜 장애마저도 축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뭘 찾기에 행복 찾기만 해. 행복이라는 걸 국어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활 중에
내가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걸 바로 행복이라고 나와 있어. 나는 팔과 다리 신체적 많은 걸 잃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것만이라도 감사하니까 이게 행복인 거예요. 야. 잃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게 행복한지를 몰라. 다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그렇죠. 모르는데 내가 갖고 있던 걸 잃어버렸을 때 그렇죠. 그때 그게 얼마나 감사했다는 걸 감사한지. 그때 느낀다는 거구나. 요즘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네. 그래 일상의 고마움을 이제 안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장 흔한 물과 공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해. 근데 그걸 잃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게 고마움을 몰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안 다쳤으면 더 좋았겠지만 잃어봤기 때문에 지금 이거라도 남아 있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가장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마저도 축복이다.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딱 잘라서 아직 살아있다. 그것만 먼저 생각해라.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마음을 바꿔서 하고자 하는 걸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은 깜짝 놀라게. 아니 진짜 오늘 내가 이제 모신 이유가 정말 우리 이제 지금 이제 몸이 좀 이게 괜찮으신 분들은 정말 크게 정말 자극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예? 뭐 불평불만 뭐 아무리 힘들고 뭐해도 우리는 솔직히 팔 있고 다 다리 있으면 정말 못 느끼죠. 얼마나 정말 감사한 겁니까. 근데 우리보다도 이게 불편하시지만 더 이렇게 감사하시고 행복하시게 이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정말 많이 배워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장애마다도 축복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해를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네요. 거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이제 뭐 완벽하네요. 완벽하고 근데 진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닉 부이치치 그 오케이. 유명하신 사지가. 분 계시는데 솔직히 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내가 그런 상태면 그렇게 자신이 불행하고 그런 걸 이제 모르죠. 모르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선천적 장애는 네. 당연하게 그걸 받아들여가면서 그걸 일상생활에 습득하면서 네. 살아가는데 네. 근데 이제 근데 비장애인에서 원래 정상인이었던 그렇죠. 분이 이런 장애가 됐을 때는 이거는 비교 자체가 좀 더 힘들 것 같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많죠. 저도 이제 KBS자 삼라도에서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방송을 하면서 많은 장애인들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그분이 어떻게 지금의 성공과 행복을 누렸는지 그 자리에 오기까지 과정을 열심히 찾아서 공부해 보면 선천적 장애, 즉 태어나면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보다 비장애, 그러니까 비장애로 살면서 뜻하지 않는 사고 사건으로 인해서 장애를 갖고 그걸 다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느끼는 행복과 그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장애를 지금 겪고 계신 분들이 정말 솔직히 대부분 좀 이렇게 많죠. 뭔가 원망하고 그런 실제로 그렇게 오랜 많이 시간 있어요. 하셨으니까 지금은 극복하셨고 네. 그렇게 정말 지금 뭐 원망하고 뭔가 좀 자포자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삶에 그런 뭔가 낙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강한 메시지 한번 던져주시죠. 나는 극복했으니까 어떻게 좀 이런 마음을 가져라라는 뭐 그래요. 네. 뭐 제가 지금의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누구보다도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삶이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뭐든지 이룰 수 있다. 해낼 수 있겠다라고는 마음가짐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났다? 이승이 났다. 이승이 나온 거예요. 당장 우리는 뭔가라도 먹을 수 있고 마실 수가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었다.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대한민국 무슨 필요가 있고 내가 없는 고해성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고해성 토크쇼도 고맙고 또 초대해 줘서도 고맙고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겪고 하는 것도 다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다. 항상 가장 기본은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지금부터라도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일상생활 자체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도 잠깐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 약간 좀 시리에 빠져 계시다가 이제 한 분을 만나셔서 그렇죠.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좀 극복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 이야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유, 그러겠습니다. 저는 뭐 대충 알고 있지만 워낙 오래전 일이. 저는 솔직히 10년 전에 이제 이야기를 듣고 지금 진짜 10년 만에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 까먹었어요. 예. 그래요. 제가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 시리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2004년도에 네. 그러니까 밖을 안 나가고 집골하고 살았어서 왜 밖의 세상이 싫으니까 특히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 정말 무섭고 힘들거든요. 그 물어보는 거 어쩌다 다쳤어. 이게 정말 많은 질문. 지겹죠 아주 그냥. 그런 게 싫어서 안 나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안 나가고 살고 있는 나를 안타깝게 생각했던 어느 지인이 방 강제로 안쓰러우니까 방 강제로 개같이 끌고 가서 한 분의 강의를 듣게 했어요. 강연을. 그렇죠. 나중에 그 강사님이 바로 이영건 박사님이에요. 그 2004년도 얘기입니다. 이제 강의가 다 끝나면은 꼭 강사님과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마침 시간이 됐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난 후에 올라가도 된다고 해서 지원 제안에서 식사를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우연찮게 또 강사님과 마주보고 앉아 있어. 메뉴는 갈비탕이에요. 그런 거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메뉴를 주문을 하고 난 후에 저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다쳤냐? 눈이 동그랗고 잘생긴 자네는 이렇게 보면 괜찮게 생겼어요. 당연히. 눈이 정말 동그랗. 눈이 동글동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그래서 얘기를 다 했죠. 사실은 팔과 다리를 잃었고 중증 지체 장애인이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저기에 계시는 저 지인이 나를 끌고 앉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잘 될 거래. 2004년도 얘기. 대한민국은 앞으로 선진국 갈 텐데 자네 같은 장애인도 얼마든지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부자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온다라고 해. 근데 그 얘기가 그 당시에 내 얘기에 와 닿았을까요? 안 하다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 지금 몸이 괴롭고 지금 억지가 아닌데 뭐 대한민국이 잘 되고 나랑 뭔 상관이야. 그렇죠. 딱 그 속으로 고개 푹 숙이고 막 욕을 해대고 하는 거죠. 에이, 알도 모르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냐고. 근데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왜 그런 세상이 온다고 했는지 낱낱이 다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다 듣고 있는데 내가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무식했다라는 걸 알았어. 내가 정말 무지했다라는 걸 알았어.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어. 너무너무 무식했구나. 내가 봤던 세상은 정말 세계 5%도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신세한탄하고 있으니 내가 부끄럽더라고. 우물안 개구리 같은 생각을 하셨구나. 완전한 우물안 개구리. 그러면서 밥이 안 넘어가. 그걸 딱 느끼는 순간 밥이 넘어가는 거 인간이 아니겠지. 그래서 밥 먹다 말고 일어나서 이영건 박사님의 바지자를 딱 붙잡았어. 살려주십시오. 저도 인생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라고 매달렸더니 박사님이 좀 기특하게 봤나 봐요. 그런 행동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박사님 그 항상 가방 있잖아요. 가방에서 명함첩에서 명함을 한 장 꺼내주면서 나에게 숙제를 하는데 그런 장애로 살아가면서 평생 뭘 하고 싶은 건지 찾아오라고 숙제를 내줬던 게 곧 인생 목표를 찾아오라는 거였어. 그런 장애로 살아가면서라도 뭘 하고 싶은 건지 찾아오라고 숙제를 내줬죠. 저 또한 처음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숙제를 받았으니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아이 뭐 또 숙제 귀찮게. 그래. 학교 다닐 때는 숙제 안 했는데. 말도 안 돼. 에이, 괜히 바지자루 붙잡는다 별것도 없었는데 근데 딱 한 가지 다 이유가 있겠지. 분명히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딱 스치고 지나갔던 거, 나를 잘생겼다고 했던 얘기가 딱 스치고 지나가더라고. 눈이 동그랗고. 그래서 그 숙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내가 그 숙제를 하지 않으면 나 같은 장애를 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으로 볼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많죠. 높겠죠. 높죠. 우리는 누구 한 명이 잘못하면 그 부류로 다 싸잡아서 욕. 싸잡아서 욕을. 너희 집단이 그러면 그렇지. 한 명 잘못하면은 그 가족까지 다 싸그래. 그래. 그래서 너희가 그러는 거야. 내가 하지 않으면 내 애꿎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까지 그러면 그렇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으로 볼 것 같아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했죠. 인생 목표는 책상에 앉아서 고민해가지고 써낸 목표는 100% 그 꿈에 불과해요. 우리는 대부분 인생 목표를 그렇게 설정했을 거라고 봐. 근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다녔어. 지방에서 서울, 수도권까지. 하루에 1시간째. 그때 당시에는 2004년도, 5년도 세미나 많이 할 때잖아요. 그러면 발벗고 막 쫓아다녔어. 또 박사님도 공부할 때 여기 있으니까 와라. 여기 있으니까 와라. 뭐 1박 2일로도 가서 어떤 장르든지 따지지 않고 일단 공부하러 다녔어. 그게 바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나중에 보니까 쫓아다니면서 쫓아다녔던 그 차표가 한 뭉텅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전라도 광주에서 서울까지 수도권까지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도 네. 두 번도 오고 일주일에 두 번도 가고 1박 2일로도 오고 그 불편한 몸으로 예. 공부할 때만 있으면 쫓아다녔다. 야. 그래도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고민하고 내밀했던 게 바로 나는 이 시대 최고의 동기부여 강사가 되겠다라는 걸 딱 메일로 보내드렸더니 목표는 잘 설정을 했대. 그래서 이미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이영건 박사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였으니까 여기서 잠깐 이영건 박사님이 이제 제 스승님이기도 하신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정말 대한민국 강사님 중에서는 정말 탑 오브 더 탑 중에 탑. 뭐 객관적으로 아침마당을 한 6번 나가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당에 최다 출연하신 분이에요. 뭐 한 달에 뭐 강연만 한 몇십 개를 하셨던. 네. 근데 좀 일찍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야, 그분하고 이렇게 지금 만났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숙제로 내셨는데 내 목표를 나 동기부여 강사가 되겠다라는 걸로 딱 이제 네. 답변을 보내신 거잖아요. 네. 네, 답변을 했더니 이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신 분이라면은 나를 이끌어 주는데 훨씬 도움이 돼.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있어. 그래서 멘토하고 멘티 관계를 맺어서 서로가 내가 너를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나를 믿고 따라와 타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이미 와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텐데 그걸 쉽게 이겨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만일에 우리가 북한산을 올라간다고 해. 이미 북한산을 올라갔다 왔던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거 똑같아요. 모르면은 가다가 암벽을 만날 수도 있어. 고생하고 길을 잃고 헤매고 넝쿨에 얽혀서 헤맬 수도 있어. 호랑이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포기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이미 와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는 길을 이리저리 지혜롭게 알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스승을 멘토를 만났을 때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와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멘토링해주고 이끌어주고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왕년을 왕년을 잊어야 돼. 왕년을 생각. 그래. 내가 뭐 몸이 잘 나갔을 때 옛날에 건강했는데 옛날에 나 뭐 돈 많았는데 맞아. 이거 생각하면 지금이 괴롭다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 현실이 안 좋으니까 왕년에 잘 나갔을 때 아무 필요가 없어. 왕년에 아무리 잘 나가면 뭐 하냐고. 지금 거지면 거지를 인정해야 돼. 인정해라. 그렇죠. 지금 현실을. 그렇죠. 내 현실을 인정을 하고 지금부터 내가 뭘 할 건지 이걸 어떻게 이겨낼 건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현명한 사람인 거지. 나 왕년에 잘 나갔었는데 왕년에 돈 많았는데 왕년에 저 차 내 차였는데 아무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본인 허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게 이제 이영건 박사님이 나에게 처음 내줬던 숙제가 바로 인생 목표를 찾으라는 얘기야. 내 현실을 인정을 하고 죽을 때까지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다라면 항상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가장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보는 업체들이 정말 많아. 뭐 여행업계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강사업계가 네. 떴다. 우리는 집합을 해야 되는데 초토화됐죠. 5인 이상 못 모이게 한 이런 이런 안 좋은 일이 어디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기로는 업을 많이 바꿔. 어려움이 있으니까. 난 이럴 때일수록 본인의 인생 방향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돼. 옛날의 생활 습관 그대로 코로나19 때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때려주기도 그 현상은 안 오는 거야. 왜 수입도 없어질 거고 활동도 적어질 거고 안 불러주면 본인이 점점 다른 거에 빠지게 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그러지? 전체적으로 똑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다음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인생 목표를 다시 한번 보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닥쳤네. 그래. 그럼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딛고 이뤄가기 위해서 이런 시점이 어디까지 될 거니까 이 준비를 어떻게 하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게 가장 해줘야 될 게 바로 소비가 수입이 줄었잖아요. 이때 모든 소비 습관을 바꿔야 돼. 내 수입에 맞게. 그러니까 예전보다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 나가는 거를 더 좀 막아야 되겠네. 아유 그럼 흐르는 돈을 반드시 막아가면서 이걸 잘 이겨낼 수 있는 노력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소비 습관을 못 바꿔. 그러니까요. 때려 죽여도 못 바꿔. 아, 내 여태까지 이거 먹었는데. 아유, 그럼. 여태까지 나 이거 닭도리탕 이거 잘 먹었는데 갑자기 이거 김치찌개만 먹을래. 그러니까 힘들죠 이게. 그 평소에 내가 먹고 쓰던 거의 기준을 낮춰야 돼. 그러면서 나가는 수입을 확실하게 줄이면서 버틸 수 있는 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친구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장사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무조건 버텨야 된다. 지금은 버텨야 버티는 게 성공이고 네. 죽지 않으면 성공이다. 맞아요. 살아만 있어라. 근데 그런 걸 돌이켜 볼 수 있는 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죽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건 포기하기요. 포기잖아요. 죽기 전까지 내가 일을 하다가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일이 있다는 건 큰 복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눈 감을 수 있는 건 복이요. 오늘 하여튼 시청자분들 정말 강력하시죠? 제가 10년 전에 무릎을 꿇은 이유를 이제 100%다 동의하실 거예요,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또 최근에 또 인생 교과서라는 책도 예, 맞아요. 내셨고 거기에 보면 이제 목표를 이제 이루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박사 수료를 수료는 다 끝냈고. 박사 수료를 끝내셨어요. 예. 그 처음에 사고 나셨을 때는 그렇죠. 대학도 안 가신 예, 상태였는데 맞아요. 그 이후로 멘토님을 만나셔서 예. 공부부터 공부를 또 시작했다는 하셔서 거죠. 지금 박사 과정까지 수료하시고 예. 야, 이거 엄청난 꿈을 이루신 거죠 지금. 그렇죠. 이런 많은 목표를 분들이. 이루신 분으로서 목표를 정말 다른 분들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목표를. 그래요. 예. 그 부분은 잠깐 말씀해 드리면 목표가 이시 살아가면은 많은 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 이건 이제 노인복지에서 조금 더 내가 내용을 가지고 오자면 첫 번째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인생 목표가 있다라면은 첫 번째는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질병이 오는 원인을 따져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불규칙한 생활 식습관. 내가 인생 목표가 있고 내가 할 게 있으면은 인생을 규칙적으로 살아. 그러면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불규칙적일 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거 하면서는 100% 어느 시점이 되면은 반드시 질병이 올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인생 목표가 있으면은 바로 빈곤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때려주고도 우리의 빈곤을 예방해 줄 수 없다. 기초노령연금 뭐 25만 4,760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 인생 목표가 있어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다라면 그건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다. 그 세 번째는 바로 고독이 있지. 일이 없으면 외롭다라는 거야. 외로움은 곧 우울증. 우울증은 뭘로? 자살로 연결되는 거야. 아침에 내가 할 일이 있고 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은 우울할 틈이 없는 거야. 항상 내가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게 달라지는 것처럼 인생 목표가 이 세 가지를 제거해 주면서 멋진 본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거라서 반드시 인생 목표는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갖추는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시잖아요. 네.
첫 번째는 많은 걸 보라고 얘기. 많이 봐라. 그럼요. 많은 걸 봐야 뭐가 생길까요? 호기심이 생겨. 내가 딱 보다가 필이 꽂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 저거 내가 관심이 가는데, 저거 호기심이 갖는 게. 그래서 부모님이라면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어도 아이들 손잡고 틈만 나면 많은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아이들에게도 많은 걸 보면서 그게 곧 공부고, 그게 바로 체험학습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부모님도 아이들 손잡고 다니면서 많은 걸 봐. 내가 지금 이것은 직장 생활하고 있지만 이 다음에는 이게 끝나면 앞으로 이걸 하면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거. 그걸 많은 걸 보면서 조금씩 호기심을 가지라. 아이들도 호기심을 갖고 나면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하고 찾아보고 그렇죠. 해. 한번 빠지게 되면은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게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많은 걸 봐라. 두 번째는 많은 걸 봤으면 이번에는 많은 걸 들어야 돼. 들어라. 그럼 이런 토크쇼, 많은 사람들의 얘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얘기를 좀 들어봐야 돼. 만약에 내가 듣는 게 좀 적다, 요즘에는 책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디오. 오디오. 네. 이거 시간이 없다는 건 거짓말. 우리 고 대표도 책 많이 보고 봤죠. 보잖아요. 내가 간접적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내가 좀 들을 필요가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세상사의 10분의 1도 안 되니까 그걸 좀 더 많이 들으면서 자기 확신을 가져야 돼. 호기심을 가졌던 걸 많이 들으면서 확신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직접 그걸 체험을 해보라는 게 그 얘기예요.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듣고 내가 직접 내 몸으로 체험을 해보면 완전히 내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체험을 해보면서 뭘 맞춘다? 바로 적성을 맞추는 거예요. 나하고 적성이 맞추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그때부터 찾아서 해. 그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게 나중에 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인생 목표가 되는 것이고 내 천직이 돼가는 과정인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나 이거 하겠다라고 해서 작성했던 목표는 99.9%는 개꿈에 불과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생 목표를 딱 세워놨다라면 이때부터 중요한 게 있어. How to,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래서 그걸 기간별로 나눠 놓는 거예요. 10년 단위. 고 대표 그거 잘하더만. 저도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10년 계획표. 예전에 나도 강의 듣고 보고 하면은 강의 때 그래 활용하는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10년, 5년, 3년, 1년.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밝으면 뭐부터 해? 올해 10년 계획 세우잖아요. 그걸 월별로.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 이게 이제 how to,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표에 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하나씩 실천해 나가. 실천하는 게 어렵잖아요. 아유, 그거 아는 거랑 뭐 하늘과 땅이죠. 그죠. 물론 이때 힘들고 지루할 수가 있어. 또 잠깐 내려놓을 수도 있어.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매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는 잠시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다른 뭔가에 좀 해. 하다가도 그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인생 목표를 그래서 집이라든지 어디에다가 그러는데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다가 써놓으란 얘기예요. 목표를 붙여놔라. 그렇죠. 그걸 보면은 내가 각인이 돼.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내가 이걸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헛짓거리하고 있네. 아차 싶으면 스스로의 발전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그쪽 관련된 걸 공부하고 찾아보고 하면서 내가 점점 맛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걸 내꺼화되고 나중에 그게 죽을 때까지 할 일이 된다라면은 그건 최고의 복인 거죠. 그러니까는 저도 목표를 이렇게 뭐 장기 목표도 세우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게 좀 이렇게 늦게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늦게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지더라도 후회는 없지 인생에. 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열심히 달렸던 것만 봐도 후회가 없어.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10년 전에 써놓은 게 되게 많은데 내 예상대로 이게 아직 안 이루어진 게 많아요.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할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건가? 나는 10년 뒤면 이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왜 여태 안 되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때는? 근데 이제 그와 유사한 게 직접 내가 체험을 하나 경험해서 만든 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중증 지체 장애인인데
2019년 10월 달 중순경에 예. 한라산을 올라갔어. 아. 1950m. 아. 한라산 백록담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사진 찍어 왔죠. 어. 그 올라가는 과정을 이제 얘기 인생 어. 목표하고 똑같아. 예. 내가 올라가고자 했던 데는 한라산 꼭대기. 예. 반드시 내가 백록담 본다가 인생 목표가 음. 똑같아. 그러면은 개방을 하는 시간이 아침 6시. 예. 5시 50분에 기다렸다가 6시 문 딱 여니까 일단 앞만 보고 달려가. 아. 10월 달이니까 충분히 6시가 돼도 어두워. 예. 처음에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냥 내 열정으로 올라가. 아. 열심히. 근데 올라가다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정표가 나와. 앞으로 몇 킬로 남았다. 몇 킬로 남았다. 이거 보면서 질려. 아.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질릴 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게 내 목표는 올라간다고 했다. 그럼 내가 지금 힘든다고 해서 포기하면 나는 올라갈 수 없는 놈이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또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 보니까 진달래 산장이라고 했어. 거기에서부터 이제 한라산까지는 약 1.5km 정도. 다 왔네. 그렇죠. 1.5km 정도 남았는데 한 700m까지는 그래도 숲길이야. 여기서부터 가장 험한 길. 숲길. 그러니까 700m 넘어서부터는 이제 나무가 안 살아. 너무 추운 데라서 거기서부터는 굉장히 이제 황막한 데인데 뭐가 많이 불어? 바람이 많이 불어. 그때 내가 고민했어. 그러니까 이 불편한 몸으로. 야. 너무 어렵다. 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왼쪽 다리, 의족을 한 걸음 뗄 때마다 바람에 의해서 다리가 날아가려고. 이때 내가 살짝 고민했어. 포기할까? 그만둘까? 정상은 보여. 이제 아무것도 숲이 없으니까 황막한 데라 정상은 보여. 근데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근데 딱 한 가지. 내가 뭘 하겠다? 백록담을 보겠다라고 했어. 기어서라도 가겠다라고 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떼서 올라가서 백록담을 봤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비장애인이 봤던 백록담 느낌하고 내가 봤던 백록담 느낌은 완전히 다른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려올 때는 한 계단 한 계단 해서 딱 문 닫기 전 11시간 걸려서 왕복을 하고 왔다라는 거. 이게 똑같아. 만일에 내가 인생 목표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스승이라든지 멘토가 있으면 잡아줄 수 있는 거고, 본인 스스로가 하겠다라면 진짜 간절한 인생 목표를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가다가 죽어도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가게 되는데, 이때 흔들릴 수가 있다. 그때 인생 목표를 다시 한번 바라보라. 내가 인생 목표를 세웠던 것도 기왕이면은 이 업계의 최고가 한번 돼보겠다. 그런 포부로 한번 가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마다 나는 최고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 길을 가다가다 후회하지 않겠다. 죽어도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으니까 코로나19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꾸역꾸역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강의 때 하는데, 좀 이렇게 늦더라도 내가 원하는 목표나 꿈을 좀 이렇게 늦게 이루더라도 그럼 그러니까 그 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남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 만에 그 위치를 가는데 나는 10년이 걸리든 걸려도 돼? 20년이 걸리든 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그리고 제대로. 그리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그 곳에 도착하는 것보다 아까 그 한라산에 좀 이렇게 오랜 시간, 몸도 불편한 시간 늦게 이제 도착하셨는데, 그 다른 분들보다 그 늦게 도착했지만 불편했지만 몸이 그 보이는 그 뷰가 그 광경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네. 맞아. 그 만약에 쉽게 헬기 타고 거기다 도착했으면 별 의미 느낌이 없어. 없잖아요. 그죠? 의미 없어.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목표나 꿈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힘들수록 좀 오래 걸릴수록 가치가 있어. 더 그게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 요 이때- 메시지 오늘 강력한 하이라이트 같네요 오늘. 그죠? 일단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고혜성 대표님께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부족하지만 내 얘기를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곧 우리 시청자분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 요즘 힘들고 어렵다는 걸 다 알고 있어.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갈 거고 대한민국 정부가 어찌됐건 이겨낼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힘내주신다면 잘 나갔던 그때를 다시 맞이할 때 더 멋있게 비행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한번 화이팅하고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아우 마지막까지 그냥 퍼펙트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퍼펙트 동기부여 강사 우리 백근기 강사님. 네, 참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격려와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대한민국 대표 토크쇼 고혜성 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